교수님 우리 지난 편에 그 광주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한국 사람들이 한 달 평균 소비할 여력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40만 원은 외식에, 40만 원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소매에, 20만 원은 서비스를 받는데 뭐 이용을 한다거나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간다. 이게 평균이라 그러는데 광주는 대형 유통업체가 없다 보니 35만 원 정도를 외식에 사용하고 한 50 정도를 물건 사는 데 쓰고 한 15 정도를 서비스업에 쓴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도 같은 물건을 비싼 가격에 사고 외식과 서비스업에서는 매출을 소매점에 뺏기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날석에 좀 비판을 좀 해달라고 자꾸 자극을 해드렸는데도 잘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찍었던 이런 과정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올리고 한 10분쯤 지났는데 제 페이스북에 밑에 답글이 하나 달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광주시 관계되시는 분인데 잘 봤다. 잘 봤고 재밌게 봤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강기정 시장이거든요. 강기정 시장 취임하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현대, 롯데, 신세계 등등등 대형 그 유통 이런 회사들과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도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답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볼 사람들은 다 보는구나. 그리고 우리 얘기가 정말 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닿고 있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보는 게 있고요. 대중들이 꼭 필요한 사람만. 그러니까 구독자가 없어도 볼 사람은 다 본다는 얘기가 우리끼리는 다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야 여기 이런 내용인데 한번 봐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물론 뭐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저희가 한 말 때문에 이게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게 뭐 무조건 들어온다고만 또 기왕하는 거니까 더 모범 사례가 되게 잘 기획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기 성동구 성수동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자, 오늘 저희는 이제 좀 잘하고 있는 모범 사례 좀 보고 배워라 이렇게 성동구 성수동을 이렇게 찍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로부터 어떠한 부탁을 받았거나 노비를 받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성수동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핫플이 되기까지 뭔가 성을 쌓듯이 하나하나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보니까 이 성동구에서 이제 성수동이라고 하는 상권을 가지고 한 2가지 정도의 노력을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성공적인 핫플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사실은 요게 이제 지금 아마 우리가 광주 얘기도 했지만 지금 광주는 어떻게 보면 그 대형 쇼핑몰 이건 이제 브랜드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동구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프랜차이즈 점포보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상권을 띄우다 보면 이게 프랜차이즈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 특성을 없애버리거든요. 그걸 미리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점포보다는 개성이 강한 개인 점포들이 들어오도록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그때 느끼고 있어요. 다양성을 추구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개성이 강한. 왜냐하면 이게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이게 사실 뜨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한 게 주요했고, 그 다음에 그 뜨기 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은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예방 노력을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강조했던 걸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권 하나가 생기는 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다 이제 그런 노력들까지 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구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상권 분석 전문가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10년 적공이 10년 필요하다. 즉 10년 동안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보통 정치인들의 이 기간이 짧죠. 짧잖아요. 꼭 짧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문제도 있고 또 설사 시켰어도 빨리 죽는 이유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정치인들 손을 안 닿고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생명력이 더 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그 지역에서 유권자들도 그래서 좋은 정치인을 잘 뽑아서 이분들이 오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만약에 이게 왔다 갔다 이러면은 이게 좀 뭔가 되다가 그냥 또 정권 바뀌거나 뭐 또 이제 국회의원도 바뀌면 뭐 확 이러면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권이 제대로 특성화가 되고 빛을 발하려면 10년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유권자도 정치인도 그런 부분을 좀 잘 기획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뭐 이제 여기 뭐 마케팅 전문가들이시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 뭐 한동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대충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구도심이 발전을 하다 보면 이게 발전이 되면 외부에서 좀 이렇게 돈이 있는 분들이 소위 이제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이사를 와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겨? 기존에 이 구도심에서 잘 살고 있던 소득계층이 좀 낮은 분들이 이게 쫓겨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가 발전하면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그 발전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본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건 상인들, 그렇죠. 소상공인들. 이 소상공인들이 여기서 장사 잘하고 있었어요. 성수동에서 예를 들면. 근데 여기가 발전을 하니까 뭐가 올라가죠? 임대료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이 다 쫓겨나고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는 현상들을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우리한테 많이 이제 회자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네요. 정말 그 일종의 자본주의의 그늘, 그렇죠. 뭐 이런 거 같은 것 같은데 그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어느 섹터에 뭐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어떤 가게를 오픈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가게들이 쭉 늘어났어요. 그럼 이제 그 동네에서 다행히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건물주들이 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만큼 또 임대료를 더 인상하겠다는 것도 본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성수동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비교되는 상권이 뭐 가로수길, 경리단길 이런 상권들입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경리단길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경리단길, 가로수길이 뜨고 나서 그 뒤에 뭐 샤로수길, 황리단길, 해리단길, 요즘에는 망리단길, 용리단길, 뭐 리단길, 로스길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뭐 핫하다고들 하는데 이런 상권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장사가 조금 된다 싶으면 이제 따라 들어오는 게 이제 상권의 생리인데 장사도 되고 유동인구도 많아지니까 이제 건물주는 욕심이 나니까 이제 임대료를 올리게 되죠. 이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장사 잘하던 이제 개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상권을 떠나고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브랜드들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상권의 성격이 옅어지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유입되는 손님이 적어지면서 상권이 이제 몰락해가는 이런 공동화 일반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의도적으로 막 기획부동산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뻐꾸기 알라듯이 여기저기 이런 길들을 만들고 뭐 로스길, 리단길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획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 좀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한 이익만 추구하는 네. 그런 저기 그 법자. 네, 의도된 기획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동구는 이렇게 그 진짜 뻐꾸기 탕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괘씸하고 좀 이렇게 얄미운
이런 떡국이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뭔가 좀 선제적인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2014년 정도의 태동이 보였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2014년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내몰림 현상을 당해서 그런 분들이 찾은 마지막 어떤 보루가 이제 성수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근데 장사를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개성도 있는데 이번에 성수동에 입점을 했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동구가 나서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조정하는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 조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약간 임차료 상한 선을 정한다든지 1년에 몇 % 이상 못 오르게 막는다든지 또는 이제 5년이나 10년으로 이제 기간을 보장한다든지 이게 뭐 엄청난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 조례를 좀 만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중개 역할을 성동구가 한 거죠. 사회적 협약 같은 걸 대접하는 네.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임차인에게는 좋은데 10년 동안 이제 임차료 네. 묶어주고 월세 묶어주고 하면은 임차인한테는 좋은데 임대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욕심이 생기고 월세 올리는 게 당연한 생리인데 이분들한테는 뭐가 없을까? 그래서 이제 성동구에서 이제 건물의 개축, 증축을 할 때 용적률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야죠. 예. 그러니 이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양쪽 모두를 좀 생각해주는 그런 조례였다. 그래서 이 사례가 어떤 특정 교과서의 어떤 지방자치 선진 사례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강제로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되면은 뭐 네. 법적으로 가면은 이게 뭐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들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022년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그 법에 이제 모태가 되는 아예 조례이기도 하죠. 국회에서 이걸 네. 전법으로 삼아서 법을 만들었다. 예, 이 조례가 너무 이제 성공적인 사례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겠다까지 올라온 사례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성동구에서의 굉장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임대인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 조례라는 게 무조건 진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임차료를 좀 묶어주고 10년을 보장하자 이런 협약에 좀 참여를 해라. 이런 이제 참여 동료에 대한 걸 공무원분들이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70% 이상의 임대인들을 이쪽 조례 안으로 다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법률이 됐을 때 전국적인 모든 상권에서 이런 게 될지는 이제 실효성에는 의문이 어쨌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성동구에서는 굉장히 취지나 실효가 좋은 조례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성동구의 접근 방식이 좀 창의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요즘 뭐 정부에서도 얘기 많이 하던데 적극적인 행정하라. 근데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모범 사례로 또 여겨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자체라고 이제 다른 데라고 뭐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경리단길이나 뭐 이런 것들 도저히 어떻게 넘을 수 없는 좀 불가항력적인 뭐 이렇게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상권의 성장세가 꺾여버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거 외에도 뭔가 지금 성수동은 지금 꽤 오래 그 앞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매력들이 계속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습니까? 예, 요거의 이제 핵심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뭐 월세를 묶었다 아니면 뭐 10년을 보장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보장을 해줬을 때 이 안에서 상권의 변화가 좀 더 문턱이 낮아졌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행이라고 하면 막 몰리다가 금방 또 질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유행이 있다는 건 질림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색다른 것을 찾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월세나 이런 것들 문턱이 낮으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빠지고 다시 거기 들어가는 분들은 좀 더 자유롭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이렇게 굉장히 그렇죠. 빨리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번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가게들이, 새로운 개성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갈 때마다 새로움을 느끼니 이제 계속 이 유행이 지속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성동구의 성공 사례를 본 다른 지자체들 또는 이제 임대인들이 뭐 착한 임대인 운동, 그래서 월세를 묶어주겠다 이런 운동들이 이제 시작이 이제 성동구를 보고 시작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서울특별시에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예. 이제 앞서 종합적인 개발에서 이제 주시태 실장이 좀 이제 성동구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일종의 이제 우리가 성수동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업지로서 성동구는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주시태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어떤 전체적인 인구 수준이나 뭐 소비 수준이나 이런 게 성동구가 사실 많이 떨어졌었어요. 인구 수 기준으로 보면 25개 구 중에 21위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2023년 7월 기준으로 이 소비 지출, 이 성동구에서 소비 지출한 금액을 한번 봤더니 2,414억 원 정도 소비 지출이 이루어진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게 서울시 25개 구 중에 15위. 그러니까 인구 수에 비해서 여기 와서 소비하는 인구는 엄청나게 많아졌다.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인구 순위에 비해서 이제 소비 금액 수준이 6단계가 높은 건데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성동구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이 성동구에 와서 소비를 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럼 주로 어떤 데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성동구를 분석을 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구예요. 여기가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낮에도 장사가 잘 되고요, 밤에도 장사가 잘 되고요, 평일에도 잘 되고요, 주말에도 잘 돼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오피스 중심이 되면 평일만 잘 돼요. 그렇죠. 주말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오피스 중심이 되면 점심은 잘 되고 저녁은 잘 안 될 위험이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또 그 반대의 경우인데, 근데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데가 아마 대한민국의 이 서울에 있는 구 중엔 성동구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러겠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업종 비중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서울시가 외식 소비 서비스업 소비 지출 비중을 보면 41, 42, 17.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40, 40, 20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동구는 외식비 지출 비중이 엄청 높아요. 48%예요. 거의 절반이 먹는. 이거 왜 그러냐면 낮에도 높다 그랬잖아요. 이게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여기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구도심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 공장들을 유지하면서. 근데 그 중간중간에다가 지식산업센터를 허가를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구도심만 놔두고 살린다고 했으면 여기가 잘못하면요, 주말에만 사람들이 오고 평일이나 점심에는 통통 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거인구만 갖고는 절대로 이런 소비 지출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오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피스와 또 저쪽 한강 쪽으로는 주거도 상당히 굉장히 비싼 집도 비싼 집들이 또 그쪽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주거 시설도 엄청나게. 그래서 이 어떤 삼각 트라이앵글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성동구가, 그러면서 하풀들이 대부분 보시면 카페나 식당입니다. 왜냐면 식당이나 카페가 하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비 지출 규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상권이 잘 되려면은 일단 먹는 거, 식당이 많아야 되는구만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 먹으러 그러니까 가야지. 올 수밖에 없는 건.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단순하게. 네, 요즘 농담으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백화점이 물건 사러 가는 데냐 먹으러 가는 데냐. 커다란 식당이 됐다고. 이게 생각하면. 커다란 식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점을 가장한 식당이다. 왜냐? 그거만이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하풀이 되려면 그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이제 그 성동구에서 성수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이제 매우 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성동구 내에 있는 다른 동들과의 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앵커를 키우다 보면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사실은 동별로 분석을 해보면 다른 지역과는 좀 더 많은 편차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집중돼 있어요.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성수동이 크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다른 데하고의 편차는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성수동이 4개 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수동 이렇게 부르지만 그 17개 동이 있는데 성동구에 그 중에 성수동이 4개 동 정도를 우리가 성수동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성동구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 4개의 성수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 비중은 1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소비 지출 비중은 45.4%. 그러니까 사실은 성동구는 성수동이 다 먹여 살린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또 성남을 한번 다룰 때 불균형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제 불균형, 그 이제 성남시의 불균형은 이제 뭐 지역별로 이제 소득 수준도 다르고 자산, 뭐 부동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균형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수동의 불균형은 좀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고 약간 성수동이 성동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뭐 이렇게 좀 뭔가 생산 기지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어차피 이게 우리가 이 성장을 시키다 보면 양극화는 사실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양극화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양극화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벌어지는 양극화로 작용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성수동이 이제 핫플레이스라는 것이 이제 LGU 플러스에서도 이제 데이터로 잡힐 것 같은데, 자, 어떤 식으로 잡힙니까? 우선 오늘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청취자 중간중간 한 번씩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실은 어제 이종수 책임이 데이터를 엄청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다 숫자야. 그리고 근데 내가 이걸 욕심이 말똥하는 거지? 시나리오를 정리해야 되겠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다 드러내 버렸어. 유동인구 데이터가 원래 어려워. 어렵더라고요. 표현도 어렵고. 네. 그리고 막 실시간으로 계속 생겨나니까 이거. 네네네. 그래서 특이한 건 성수동의 특징을 잡아보려고, 아니 그 성동구의 특징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평균으로 저희는 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서울시 평균값에 거의 일치하는, 그러니까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사설이 길어져가지고 실은 이해를 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해 가능한 것들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수 책임님. 자, 성수동의 핫플레이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뭐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군집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마포구 연남동, 서교동, 신촌동, 역삼동, 한남동, 압구정, 뭐 종로 이런 게 이제 같은 군집에 들어갔고요. 이런 데가 소위 말해서 우리 핫플레이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이걸 다 분석하면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고 또 청년들이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성수동, 서교동, 신촌동. 그런데 서교동은 아시는 것처럼 홍대거리가 있는 게 서교동이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아주 핫하다. 소위 말해서 젊은이도 많이 가고 사람들도 많이 가는 곳이라고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좀 뽑아봤고요. 그래서 성수동은 생활인구는 약 7만 명 정도 되고 서교동, 홍대가 한 5만 명 정도 돼서 40% 정도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뭐 생각컨대는 서교동 쪽이, 그러니까 7월은 방학이 끼어서 아마 조금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평소 얘기할 때는 성수동이 서교동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요번에 데이터를 뽑아보면서 이제 서교동이 성수동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뭐 4시사철 24시간 그렇죠. 공사가 될 때. 그리고 성수동 업무주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거고 서교동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꺼지는 게 없는 약간 그런 맞아요, 특징이 좀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진짜 유동인구 데이터로 보니까 무섭다. 예, 홍대보다 성수동. 홍대보다 성수동, 4시사철 홍대를 들은 성수동.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 이제 압구정동도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압구정동도 저희가 1월달에 조사할 때는 성수동과 좀 비슷했는데 지금은 압구정동보다 성수동이 2배 정도 더 많은. 2배요? 압구정도 요즘 핫플이라고 난리인데 성수동에 그것보다도 다시 뜬다고는 얘기는 있어요. 예. 성수동이 아니 다시 떴긴 떴는데 야. 그래도 성수동한테, 그리고 사실 얘네 둘이가 의외로 거리가 가까워. 그렇지, 다리 그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지금 사실은 저쪽 가로수길 막 이쪽에 있던 걸 성수동이 다 그러면 빨아먹었어. 홍대보다 성수동, 압구정보다 성수동 지금 이렇게 나오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근데 좀 특이한 점을 보면 홍대 같은 경우는 평일보다 주말에 사람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평일보다 주말이 약간 낮아지는 현상이 있어서 제가 좀 뭐 계속 사시사철 주말 주중 변화없이 많다고는 하지만 유동인 관점에 봤을 땐 조금 상대적으로 주말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좀 분석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유동인구 관점은 네. 그런데 소비 지출 관점으로 보면 주말이, 왜냐하면 그
이게 단가가 달라요. 네, 그렇죠. 평일에는 그러니까 평일에는 인구 숫자로 왜냐면 이게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정신 많은 네, 사람 유동인구 수는 더 많아요. 어, 근데 하지만 마시고. 객단가는 떨어지죠. 근데 주말에는 이게 더 아,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실제 매출로 비교를 해보면 주말이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네. 점심때는 거기서 10,000원 이하의 점심을 먹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서울 숲에 가족들이랑 왔다. 객단가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지금 지난회 광주광역시를 다루면서 이제 재밌는 데이터를 많이 가져오셨는데 그 이제 연령대별로 뭐 주로 가는 상권, 시간대별로 어느 연령대가 주로 쏠리고 뭐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한번 하셨어요.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뭐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은 아니니까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저녁에 소주를 한잔 하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막 복잡거리는 데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 성수동은 가고 싶은데 이런 번잡함은 싫고 이런 저희 같은 아저씨들이 성수동 한적한 성수동을 느끼려면은 그나마 언제 좀 가봐야 됩니까? 네, 저희가 그 청년과 미혼 생활 인구가 야간에 6시부터 11시까지 어디를 방문하는지를 좀 패턴을 좀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 주중이라고 하면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주말로 좀 구분을 해봤고요. 아 요즘 막 어디 그 펜션, 호텔 이런 데도 보면은 금요일부터 주말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요일 근데 이제 특이하게 서울의 유동인구가 금요일은 다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뭐 밖으로 나가시는지 아니면 집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년층들이 술 먹기에는 금요일이 아주 좋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선입견을 또 바꿔주네요. 아 금요일이 또 불금이라고 해서 먹어야 되겠네 우리는. 성수동에서 다 주실장님 빼고. 저는 좀 잘못했으니까. 저는 성수동 화풀에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수동의 경우는 금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목요일, 주말은 비슷한 수준이 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평일 대비해서 5% 정도 빠지는.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서 금요일을 빼서 별도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면 주말에 가도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고 서교동과 연남동을 좀 보자면 금요일은 더 많이 빠집니다. 9% 정도 빠지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반대로 13% 정도 증가하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시려면 서교동 연남동 가시는 게 좋고요. 사람을 만나기 싫다라고 하시면 금요일날 어디든 가셔도 됩니다. 어디든.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번 회식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다음번 회식은 금요일날. 사실 얘가 여의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수동은 약간 멀고 특히 이제 우리 주실장 이분 또 되게 김포라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남동에서 금요일날 회식하는 걸로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는 좋은데 사람들이 없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성동구, 성수동을 좀 중심으로 해서 쭉 좀 살펴봤는데 이제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는 내가 뭐 단체장이 된다면 내가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면 뭐 공약을 좀 준비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겸손한 분들이라서 공약보다는 그동안 이제 조언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조언을 듣는 시간. 성동구청장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 자 이종수 책임부터. 제가 사실 유동인구 관련된 사업도 하는 반면에 또 문화 관련된 문화 쪽 영역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가 저희가 봤을 때는 문화 콘텐츠적으로 서울 안에서 가장 핫한 곳이라고 보이고 저희도 이제 그곳에 그라운드 시설하고 하는 그 전시관과 같이 협약을 맺는 약간의 홍보를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혜택을 좀 같이 드리고 있는 작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그 성수 안에서는 문화적으로 볼 때는 낙후된 성수의 컨셉을 변경해서 도시 문화도시로 다시 생산하는 어떻게 보면 공간재생 관련되어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동구를 특화할 수 있는 컨텐츠가 이미 저는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 안에 마케터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실제 이런 콘텐츠 동굴을 더 많이 해서 주말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실제 주중보다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방문이 좀 많은, 그래서 조금 콘텐츠 홍보가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강화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좀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해라.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시태 실장님. 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반칙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여주세요. 예, 반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 저 이제 이게 어떤 거냐, 어떤 지도냐면 이제 23년도 외식업의 어떤 매출액을 가지고 서울시 25개의 구를 이제 빨갛게, 노랗게 이제 칠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강남구 쪽이 많이 몰려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구 쪽, 그다음에 마용성 이쪽, 그다음에 영등포구 이런 쪽에 이제 외식업의 어떤 매출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3대적인 개념이고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요거 지도를 이렇게 바꿔서 이번에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이거는 2019년에 대비해서 2023년도에 어떻게 비중이 변했느냐. 이거는 이제 증감률이나 혹은 뭐 크기만 보면은 이렇게 강남같이 큰 걸로 나타나지만 2019년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현재 5년이 지나서 어떻게 누가 더 많이 늘었고 대신 누구는 줄었느냐. 이걸 이제 지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걸 데이터로 준비를 할까 하다가 25개를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림으로 준비하고 훨씬 편할 것 같아서 보시면 훨씬 잘 보이네요. 그렇죠. 가운데 부분에 이제 중구, 종로구, 그다음에 성동구, 용산구 이렇게가 서울에 있는 모든 매출액을 빨아먹고 있다. 그럼 대신 어디가 빠졌느냐 보시면 이제 강남구가 제일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송파구나 이제 강동구, 강서구 이런 지역이 이제 늘어난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빠졌는데 제일 많이 빠진 지역이 이제 강남 서초 쪽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성동이 여기 이렇게 칠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제 지갑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지갑목을 많이 가져온 거죠, 성동이. 그래서 이제 성동은 이미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어떤 부를 좀 가지고 오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중간에 그런 얘기 또 잠깐 나왔죠. 이게 편중이 될 수가 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지난 편에 성남시에서 분당구만 너무 키워서 문제가 됐었는데 성동구 내에서도 너무 성수동만 키우다 보면 여기도 이제 성수동도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 지역도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이런 식의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성동구에는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포공항이 5개 환승역이 되기 전까지는 4개였는데 이 4개의 환승인 지역이 또 하나가 왕십리역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환승을 하는 역이 많지 않은데 완전 교통의 요지죠. 그래서 2호선 지나가지, 5호선, 3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까지 5개 노선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발달한 지역들을 잘 보면 또 2호선 라인이에요. 왕십리가 제일 크고 그다음 한양대 있고 성수동도 2호선 라인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3호선인 옥수역이나 금호역 라인, 5호선인 행당역, 마장역, 갑십리역, 장안평역, 또 경인중앙선의 응봉역 이런 지역들 아마 주변으로 또 발달 좀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2호선 라인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다른 지역을 키우는 게 성수동한테도 좋다. 그러니까 성수동만 키우는 게 성수동이 좋은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이제 유행이 끝나가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다각하자. 그러면 이제 옆에 시너지 있는 다른 지역들도 개발을 해서 서로 시너지가 나게 만들어주는 게 성수동한테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이제 균형적으로 좀 발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전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다각화해서 시너지를 내보자. 주시태 실장님 조언이었고요. 교수님. 예. 이제 지금 성수동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뭐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이런 상권들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좀 내려앉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성수동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권을 막 뜰 때는 제가 영원히 뜰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권도 우리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상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으면 반드시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수동은 지금 어떤 기일까? 도입일까? 성장일까? 성숙일까? 쇠퇴일까? 지금 듣기로는 뭐 이건 당연히 지금이 최전성기처럼 그렇죠. 이제 성장기인데 그 성장기 어디쯤이냐? 제가 볼 땐 성장기의 거의 끝에까지 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잘못하면 쇠퇴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냐면 임대료예요. 결국 네. 그래서 이 지자체든 뭐 국회의원이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그걸 계속 측정을 해서 근데 이게 측정을 하는 게 높냐 낮냐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돈을 내고도 수익이 다른 데보다 좋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습니다. 소상공인도요 능력자들은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합니다. 아 이제 여기선 내가 더 이상 초과 이득이 안 생기겠다. 그러면 한 2년 후엔 나 다른 데로 가야지. 그럼 그때부터 이동이 시작됩니다. 아, 밖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 그렇죠. 왜냐하면 더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는 곳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만들어도 소비자를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수동에서도 약간 그런 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능력자들이 다른 데다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게 또 나갈 때 썰물처럼 나가거든요. 이게 소문이 또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측정을 해서 이 성숙기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게 아마 이제 관건이 될 것 과제가 같아요. 되겠네요. 오늘 뭐 성동구청장에게 굉장한 조언들 3가지 조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성동구 특히 이제 성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쭉 좀 살펴봤습니다. 성수동 하면은 이제 구두방 그리고 이제 소규모 공장지대로 좀 약간 잊혀진 듯했던 이런 지역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힙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데는 낙후했지만 앞으로의 그 변화 가능성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찾아들고 도전한 프론티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를 바꾸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만의 노력만으로 가능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적극적으로 끼를 발산하고 도시를 꾸밀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행정이 한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영역입니다. 성동구는 그 일을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